안녕하십니까. 바로 보는 TV 옴부즈맨의 김승재입니다. 지난주 연합뉴스 TV에선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다수의 사상자와 큰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는 소식과 함께 내년도 최저 임금이 시급 9,860원으로 결정됐다는 내용까지 다양한 뉴스들을 보도해드린 바 있는데요. 먼저 지난주 주요 뉴스부터 정리해보겠습니다. 최저임금이 결정된 것에 분노하고 규탄합니다. 충청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12년 만에 가장 많은 사망자와 실종자가 나타났는데요. 특히 청주 오송 지역에서는 연이은 호우에 지하차도 침수 사고가 발생하여 그 원인을 살펴보는 내용의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연합뉴스TV는 17일 뉴스특보에서 전문가와 함께 관련 내용을 짚어보았습니다. 문현철 한국재난관리학회 부회장은 사고에 대한 대비가 미흡했던 것에 대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바탕으로 평가했는데요. 지자체장은 즉시 지하차도 교통통제와 인근의 교통통제, 즉 긴급 통행 금지나 통행 제한 긴급 대피 명령을 내렸어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시내버스를 포함한 모든 교통수단에 대해 안전하게 우회할 수 있는 경로를 상세히 설계해 안내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했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재난안전관리 시스템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현재 충북도와 청주시가 참사에 대한 책임을 미루고 있는 점에 대해서 재난안전관리 시스템은 지금과 같은 문제까지 상정해서 치밀하게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스템들이 작동되고 있지 않다 보니 해당 문제에 대한 조율과 조정이 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법으로 정하고 있는 시스템조차 작동이 안 되고 있는 것은 국민보호재난관리, 주민보호재난관리 시스템이 풀어야 될 큰 숙제이자 지역 재난관리 시스템의 역량 강화의 필요성도 덧붙였습니다. 해마다 장마철에 참사가 반복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사건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태도에 대한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재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우선적으로 책임 유무와 형사처벌과 연결하여 사건을 해결하려고 하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에는 법이 정하고 있는 재난관리 시스템의 작동 여부에 대해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통해 사건의 원인과 문제점이 드러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바탕으로 비슷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비 오는 날 지하차도에 진입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지 행동 요령 등의 습득의 필요성도 언급했습니다. 해마다 호우로 인한 수해가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이번 참사는 사고 발생 전 주민들의 신고가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대처가 이루어지지 않아 벌어진 일이라 더욱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전문가의 의견을 통해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원인을 파악하면서 재난 안전 시스템 작동의 중요성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참사의 원인을 밝힐 때 우리 사회에서는 책임 유무와 형사처벌 대상의 여부 등에 초점을 두는 경향에서 벗어나 재난 안전 시스템 작동 여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되는데요. 이를 통해 참사가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물을 것인가에 주목하는 보도에서 벗어나 비슷한 유형의 사고가 반복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재난 관련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등을 먼저 파악하는 보도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고 생각합니다. 잇따른 호우로 하천 범람과 침수 등의 수해가 발생하면서 수해 발생 지역의 위생 환경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고 있는데요. 오염된 물이나 음식 섭취로 인한 식중독, 수인성 감염병 등의 유행 가능성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는 17일 뉴스특보에서 관련 내용을 다뤘습니다. 보도에서는 집중호우 기간에는 식중독과 수인성 감염병, 알레르기, 눈병 등의 발생 가능성의 증가에 대해 전했습니다. 특히 수해 지역의 수인성이나 식품맥의 감염병이 증가하는 원인은 오염된 물로 인한 것이며 설사와 구토 증상이 있거나 손에 상처가 있는 경우에는 음식을 조리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습니다. 수인성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식재료 세척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음식은 중심부까지 익혀서 먹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강재현 성균관대의대 가정의학과 교수는 음식과 물은 꼭 끓여 먹고 음식물은 상온에 한두 시간 이상 놔두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보도에서는 조리기구는 소독하여 사용해야 하며 만약 식기 등이 침수되었을 경우에는 세척이나 살균이 어렵기 때문에 폐기하는 것이 좋고 눈병이나 피부병, 비염, 천식, 아토피 피부염 등을 예방하기 위해 주변 환경을 청결하게 유지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가 발생하면서 수재민들은 주변 위생 환경을 살피는 데 소홀해질 수 있습니다. 이 보도는 음식물 조리와 식기류의 청결, 개인 위생 등에 신경을 써야 한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수인성 감염병과 알레르기에 대한 예방책을 다뤘는데요. 전문가의 의견을 보도에 포함하면서 감염병 유행에 대한 경각심을 높였습니다. 한편 수재민은 임시대피 시설이나 거주시설에 입소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에는 사람들이 밀집되는 환경이 될 수 있어 호흡기 감염병의 집단 발생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추후에는 집중호우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감염병 확산의 예방을 위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는 것도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들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감소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부담 규모는 커지고 있어 우리 경제가 풀어야 될 숙제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연합뉴스TV에서는 지난 18일 이와 관련된 내용을 다뤘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내 총생산 대비 가계부채율은 스위스와 호주에 이어 세계 3위 수준에 올랐다고 전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 저금리의 영향으로 주택담보대출 등이 급격히 증가한 것을 원인으로 지적하면서 소득 대비 빚 상환 부담 정도인 DSR 비율로 따져볼 때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계빚 부담 증가 속도가 빠르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일정 부분 금리를 지속적으로 하향 안정화시켜 부동산 경기 연착륙을 시키려는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어 하반기에 가계부채가 다시 증가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일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한국은행은 가계부채의 증가가 장기적 관점에서는 소비 위축으로 이어져 성장률을 낮추고 자산 불평등을 확대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DSR 대출 규제의 예외를 줄이고 일시 상환 대출에 가산금리를 붙이는 등의 방안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우리 경제에 가계부채가 미치는 영향이 증가함에 따라 향후 통화, 재정정책 방향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덧붙였습니다. 보도에서 살펴본 것처럼 국내 가계부채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계부채의 증가 속도가 국내 경제 상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제도적, 정책적 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 보도에서는 현재 경제 상황과 전망을 짚어보고 가계부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소개했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덧붙여 국내 경제 환경에 대한 이해를 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특징이나
DSR 규제 도입의 배경 등에 대한 내용이 덧붙여졌다면 가계부채 급증의 원인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주요국의 사례와 국내 상황을 비교하여 앞으로의 전망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부분과 한계는 무엇인지를 짚어보았다면 더욱 의미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가계부채의 문제의 거시적인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국내 경제 환경뿐만 아니라 주요국들의 경제 환경을 함께 다뤄보는 후속 보도가 이루어질 수 있길 기대합니다. 저출산 고령화가 심각해지면서 노년층의 일자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노년층의 취업 활동에 대한 논의뿐만 아니라 실직 후 실업급여 제도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연합뉴스 TV에서는 지난 16일 65세 이상의 실업급여 적용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실업급여 제도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실업급여 하한액 조정이나 폐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말 정부는 초고령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65세 이상 신규 취업자 실업급여 적용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과 달리 이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부 관계자는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 등 다른 사회보장제도와의 중복수급 문제가 있을 수 있어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보도에서는 실업급여 중복수급 방지보다는 이마저도 사회보장제도로 봐야 할 필요성도 제기했는데요. 경제활동에 대한 노인들의 참여도와 실업급여 고령 수령자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논의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65세 이후 신규 취업자나 자영업을 시작한 사람은 고용보험 사업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현재 60대는 일하는 연령대라는 인식의 변화가 이루어졌는데요. 이런 점에서 이 보도는 실업급여 적용 대상의 확대에 대한 사회적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는 65세 이상의 근로자가 해당 사안을 바라보는 의견을 전하지 않은 점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주말에 방영되는 제작 프로그램을 대학생의 시선으로 분석하고 평가해보는 시간이죠. 캠퍼스 TV 리포트입니다. 이번 주에는 인천대학교 박윤희 학생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유빈 학생 지난주에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링했습니까? 네, 저는 7월 15일 방송된 연준기획 하모니를 모니터링했습니다. 이번 연준기획 하모니에서는 한일 부부의 달콤살벌한 귀농일기라는 주제로 아유미 씨의 일상을 다루었는데요. 그럼 자세한 모니터링 내용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방송은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 한일 부부의 작업장을 비추며 시작합니다. 일하는 순서를 정리하고 있는 아유미 씨는 농장의 핵심 컨트롤 타워라는데요. 이어 부부가 유쾌한 농담을 하며 가위질을 하는 장면이 이어졌습니다. 남편 대진 씨가 아내의 말이 곧 정답이라며 웃는 모습도 비춰집니다. 아유미 씨는 요령을 찾으며 일하는 스타일이라고 인터뷰했는데요. 이렇게 하는 게 더 실속 있다를 생각하며 일하는 반면 남편은 열정 넘치는 행동파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일하는 스타일은 달라도 호흡은 척척인 부부라고 하는데요. 강대진 씨는 오히려 자신이 한국말이 어설프지만 아내가 그걸 찰떡같이 알아듣고 일을 한다고 말합니다. 일이 잘 안 되자 해결사 아내를 찾는 모습도 나오는데요. 엉킨 철심도 술술 푸는 아유미 씨는 정말 이 구역의 해결사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부부가 힘을 합쳐 필요한 창고를 새롭게 꾸미는 모습이 이어집니다. 전보다 깔끔하고 화사해진 부부의 창고를 뒤로하고 창고 인근에 있는 시댁에 온 부부의 모습도 나옵니다. 일하고 나서 종종 시댁에서 밥을 먹는다는데요. 시댁은 부부가 따뜻한 집밥을 먹을 수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아유미 씨의 신우 강정혜 씨는 농사를 짓느라 바쁜 부부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려고 집밥을 해주고 있다고 말합니다. 다음 날 병원을 찾은 아유미 씨의 모습이 비춰집니다. 체중 감량을 목적으로 한 달에 한 번 찾고 있다는데요. 아유미 씨가 의사 선생님과 일본어로 이야기하는 모습도 잠시 비추어집니다. 의사 선생님은 아유미 씨가 2달 전부터 저칼로리 식단과 운동을 지속하며 체중 감량을 잘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농부 아유미 씨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의료통역사 양성과정 마지막 수업의 현장을 담았습니다. 결혼 이민자를 위한 취업 프로그램을 통해 자격증 시험을 치른 후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는데요. 의료통역사는 프리랜서 직업이라 영업을 해야 하는 입장인데 이때 어떻게 영업을 하고 명함을 건넬 것인지 고민하고 있는 아유미 씨의 모습이 비춰집니다. 실무를 공부할수록 취업이 아닌 내 사업을 키워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든다는데요. 이런 아유미 씨의 모습에서 열정이 가득 느껴졌습니다. 이곳에서는 기술부장으로도 통한다는데요. 수업 중에 기계가 안 되면 도움을 주다 보니 그런 별명도 생긴 것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녁은 아유미 씨의 의료통역사 시험 합격과 큰딸 유나의 피아노 콩쿠르 우수상을 축하하는 자리라는데요. 부녀가 함께 깻잎과 상추도 따며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의 수육 요리사는 대진 씨라는데요. 남편 대진 씨는 아내가 하고 싶은 일이었고 재능이 있으니 앞으로도 하고 싶은 것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자연스럽게 남편에게 쌈을 싸주는 아유미 씨의 모습과 함께 훈훈한 축하 파티의 모습이 비춰집니다. 아유미 씨는 코로나 이후 농산물을 온라인 시장에서 판매하며 시간적 여유가 생기자 의료통역사의 길을 생각하게 된 것이라고 하는데요. 아내의 새로운 도전에 남편 대진 씨는 자신이 아이들을 돌보고 집안일을 몇 번 더 하며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는 것뿐이라는데요. 이 대목에서 꿈을 응원해주고 함께 가는 가족이 있다는 것이 참 든든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유미 씨는 시내 카페에서 12년 전 한국에 정착해 의료통역사로 일하는 마키 씨를 만나는데요. 마키 씨는 작년 말부터 비자가 필요 없어지며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 더 많이 들어오고 일도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렇게 두 사람은 취업 시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아유미 씨는 프리랜서를 넘어 의료통역 사업화를 꿈꾼다고 합니다. 아유미 씨의 꼼꼼한 성격이 다시 한번 조명되는 장면이었습니다. 지인 덕분에 표정이 한결 가벼워진 아유미 씨의 모습을 비추며 의료통역사 아유미 씨의 눈부신 활약을 기대한다는 말로 방송은 마무리됩니다. 자, 모니터링한 내용 잘 봤습니다. 유빈 학생 이번 연중계획 하모니 보면서 어떤 점이 가장 와닿았습니까? 네, 저는 서로 다른 성격의 두 사람이 결혼 생활을 통해 맞춰가며 따뜻한 가족을 이루는 모습이 비추어져 좋았는데요. 저도 아유미 씨가 새로운 도전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을 보며 큰 도전의식을 받았습니다. 그랬군요. 또 아내의 새로운 도전을 적극적으로 지지해주는 남편의 태도도 인상 깊었는데요. 현재 안주하지 않고 하고 싶은 일들을 해나가려면 주변 사람들의 도움도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좋은 생각이군요. 자, 그럼 끝으로 이번 연중계획 하모니에 대한 유빈 학생의 한 줄 평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의 한 줄 평은 새로운 도전을 향해 나아가는 세상의 모든 아유미 씨, 파이팅입니다. 예, 공감할 수 있는 한 줄 평까지 인천대학교 박윤우 학생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모든 사회제도가 좋은 점이 있다면 한편으로는 문제점도 생기게 됩니다. 이 제도가 누군가에게는 큰 도움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악용되어지기도 하는데요. 바로 실업급여 이야기입니다. 오늘 TV와 비평에서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죠. 도움 말씀에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의 김진수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직장을 잃은 근로자의 재취업 기회를 지원하겠다는 네. 취지로 만들어진 게 바로 이 실업급여 제도인데요. 그런데 정부와 여당이 실업급여의 하한 금액을 낮추거나 폐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먼저 관련 방안에 대한 그 보도 내용부터 짚어주시죠.
네, 정부와 여당은 현재 이제 최저임금의 80%인 실업급여 하한액을 60%로 낮추거나 아예 없애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데요. 예. 이 과정에서 일부 부적절한 내용과 표현으로 이제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지난 12일에 열린 실업급여 개선 공청회에서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원장은 일하는 사람이 더 적게 받는 기형적인 현행 실업급여는 바뀌어야 한다면서 실업급여가 악용돼 이 달콤한 보너스라는 뜻의 이제 실업급여라는 말이 나오지 실업급여. 예.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보수 언론은 대체로 현행 실업급여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도했는데요. 우선 조선일보는 지난 5년간 3번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이 계속 늘고 있다면서 실업급여 수급자 중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비율이 늘고 있는데 실업급여를 타는 이유가 권고사직 같은 경영상의 실직이 아닌 계약기간 종료로 변하고 있다면서 실업급여를 손봐야 한다라고 전했습니다. 동아일보와 중앙일보도 이 달콤한 실업급여는 안 된다면서 정부의 실업급여 하향 폐지 검토를 뒷받침하는 그런 기사를 냈습니다. 한국경제신문도 실업을 양산하는 실업급여가 근로의욕을 떨어뜨리고 있다면서 실업자를 보호하는 사회안전망이 오히려 실업을 부추기고 고용의 악순환을 조장하고 있어서 제도 전반에 대수술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한겨레신문은 실업급여 하한액 축소나 폐지에 대한 주요 근거가 이제 최저임금과 실업급여의 역전 현상인데 이는 일종의 착시라고 주장했습니다. 근로소득에서 원천 징수되는 국세와 지방세, 4대 보험료는 10.3%로 일괄 적용되는데 최저임금 노동자는 대부분 이제 근로소득세가 면제되고 또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3년 동안 지원해주는 두루누리 사업 등을 이제 고려해 봤을 때 정부가 주장하는 월 구직급여가 월 최저임금보다 많다는 주장은 과장됐다는 것입니다. 경향신문도 월급보다 실업급여가 많아서 노동 의욕이 꺾인다는 인식은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전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비율은 코로나19 이전 1%대로 다른 선진국들보다 매우 낮다면서 예. 부정수급이 문제라면 그들만 엄벌하면 될 일이지 그것을 또 침소봉대에서 실업급여를 깎자고 덤빌 일은 아니라면서 정부 여당을 이제 비판하곤 하셨습니다. 그랬군요. 실업급여 제도 개선이 이제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당정이 일해서 번 돈보다 실업급여가 더 많다거나 반복 수급 등의 문제가 있다고 밝힌 것인데 네. 팩트체크가 좀 필요한 부분일 것 같은데요. 정부가 밝힌 실업급여 제도의 부작용은 좀 무엇이고 또 언론은 이에 대해서 근거나 통계를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부터 정리해 보시죠. 네, 우선 이제 현행 실업급여라는 것이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서 이제 최소 120일, 또 최장 270일 동안 지급이 되는데요. 예. 비자발적인 실직이어야 되고요. 또 실직 전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이 돼 있어야 됩니다. 예. 또 이제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해야 하는 등 조건이 충족돼야 합니다. 하지만 이제 고용노동부는 부정수급자가 너무 만연해 있고 특히 지난해 실업급여 수급자의 27.8%는 세후 월급보다 더 많은 돈을 실업급여로 받았다라면서 일해서 얻는 소득보다 실업급여액이 더 높다는 것은 성실히 일하는 다수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노동시장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점에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렇군요. 언론에서도 이제 정부의 실업급여 제도 개선 의지는 실직 근로자의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실업급여 본연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아마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보수 언론에서는 실업급여의 조건이 느슨해 도덕적 해이나 편법 수급을 부추긴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3번 이상 실업급여를 받는 반복 수급이 최근 5년 동안 24.4%가 증가했고 사실상 자의로 이제 실직을 하고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를 그 사례로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진보 언론에서는 반복적인 실업급여의 원인이 도덕적인 해이가 아니라 고용의 불안정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노동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비자발적 실직에 대해서만 현재 실업급여가 지급되는 그런 현재 수급 요건이 이제 매우 엄격하다라면서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제대로 관리 감독하는 것은 바람직하겠지만 노동자들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뭐 취직과 퇴사를 반복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다소 떨어진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랬군요. 자, 앞서 얘기하셨던 그 실업급여제도 개선 공청회에서 그 논란의 발언을 얘기해 주셨는데 여기서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실업급여로 샤넬을 사고, 뭐 네네. 샤넬 백은 아니겠죠. 뭐 샤넬을 사고 해외여행을 간다는 내용인데 일단 야당과 노동계는 정부의 이 같은 실업급여 개선 논의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각계 반응은 좀 어떤지 관련 보도 내용 좀 짚어주시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공청회에서 이제 이슈가 된 것이 실업급여 개선에 대한 논의보다 뭐 일부 부적절한 발언에 더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예. 뭐 장기간 근무한 남자분들은 어두운 얼굴로 오는데 여자분들이나 계약 기간이 만료된 젊은 청년들이 이 기회에 이제 뭐 쉬겠다고 오고. 예. 또 뭐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에 해외여행을 가고 뭐 샤넬 선글라스를 산다는 등 실업급여 수급자들과 청년층 또 여성 노동자들을 혐오하는 그런 발언을 남겼습니다. 그렇군요. 이에 대해서 양대 노총과 한국여성단체연합 등은 국회 앞에서 정부는 노동의 주체로서의 여성을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일을 쉬어도 생계에 문제가 없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양산하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예. 여성과 청년이 안정되고 평등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양질의 일자리를 넓혀야 하는 때에 오히려 기업가 개인이 낸 고용보험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런 실업급여까지 선별복지의 기조를 확장하는 것은 일종의 퇴행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예. 언론에서도 이제 부적절한 발언을 문제 삼았는데요. 이 같은 발언은 고용보험 가입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비하할 수 있고 또 청년 세대와 여성이 비정규직 같은 불안정한 노동으로 내몰리고 있는 현재 사회적 조건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예. 조선일보는 아무리 야당이 선동한다라고 해도 예. 맞설 무기가 거친 이뿐인가라면서 여당을 질타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 중 일부 이제 도덕적 해이가 있어서 이를 개혁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이제 막 커지고 있는 과정에서 예. 이 같은 거친 말로 정책 효과가 반감되는 그런 역풍이 불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렇군요. 한겨레 신문은 실업급여는 노동자와 사용자가 함께 납부한 고용보험료를 재원으로 삼는 것인데 이를 마치 정부 여당이 적선이라도 하는 것처럼 여기고 있다면서 실업급여를 받으러 온 이들의 표정과 차림새까지 거론하면서 갈라치기한 담당자의 인식이 놀랍다라고 전했습니다. 또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면 구직 안전망을 무너뜨릴 수 있다라면서 예. 집권 여당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를 해소하려는 노력은 기울이지 못할 망정 힘없는 청년들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려 하고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예. 한국일보도 노동계와 학계의 의견을 전하면서 실업급여의 일부 개선은 필요하지만 고용 안전망 확대 없는 실업급여 개편 논의는 섣부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실업급여에 대한 사회적 논의 교수님 말씀 들어보면 필요해 보이긴 하는 시점인데 네. 몇몇 문제 발언들로 인해서 정쟁으로 매몰되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언론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해 보이는 상황인데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정부의 실업급여 제도 개편에 대한 의지에다가 이제 예. 정치권까지 가세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는데요. 노동계 반발도 거세지고 있어서 또 난항이 예상됩니다. 특히나 아쉬운 점은 언론의 보도 내용이 여야 간 정쟁거리로 다뤄지면서 우리 사회가 노동에 대해 제대로 논의할 공론의 장을 만들어주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의해서 노동자가 부담해 온 것이고 근본적으로는 노동 안전성에 관한 논의이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과 또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합의를 이끌어내야 할 과제입니다.
하지만 실업급여제도 개선이 마치 국가재정을 무분별하게 낭비하는 제도를 바로잡는다라는 식의 단순한 논리로 이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부분에 대한 제도 개선은 필요하지만 실업급여 자체를 폄하하고 일부 수급자의 일탈을 호도하면서 개편의 명분으로 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입니다. 예. 언론에서는 또 이제 실업급여의 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들이나 또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업장에 근무해서 실업급여를 신청조차 하지 못하는 사례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렇겠네요. 현장의 목소리에 좀 더 귀 기울이는 보도를 통해서 정부 정책이 세심하게 다듬어지길 기대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의 김진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저 옴부즈맨 제작진은 여러분의 다양하고 소중한 의견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을 보시고 느낀 소감을 연합뉴스 TV 홈페이지 내 시청자 게시판이나 SNS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다음 주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